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메가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며 급등 랠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상단 저항과 하단 저항 라인이 확성기 모양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미 급등 뒤에 더 높은 고점을 확인하며 저항을 맞았고 이후에 더 낮은 저점을 확인하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단 저항에 도달할 경우 올해 안에 85,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이 패턴은 상단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은 뒤에 추가적인 업트렌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연내 85,000달러를 찍고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이런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털의 CEO 댄 모어헤드는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었고 이미 다음 강세장 주기에 들어섰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2월 투자 레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저점을 받고 금리에 민감한 자산 클래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다음 강세장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믿고 있다. 이건 6번의 약세 주기 이후에 7번째 강세 주기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2.3배 상승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CEO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아담 백은 2032년 비트코인 6번째 반감기가 도래하면 비트코인은 1,0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매년 전년 대비 2배 정도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2년쯤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가정 아래 비트코인 시총은 200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가능하다. 다만 이런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도 동반돼야 하는데 레이어2 기술과 지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성숙한 비트코인 기반 금융시장도 마련돼야 한다. 채권, 부동산, 금, 주식 포트폴리오 등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다소 많이 강력한 비트코인 맥시다운 관점이 담겨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2025년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짜 돈을 인수했다. 미국 달러와 가짜 돈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2025년에 금은 5,000달러, 은 500달러, 비트코인은 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직전에도 가짜 돈인 달러를 사용해서 진짜 돈인 금과 은, 비트코인을 더 매집할 계획이라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시장 붕괴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싼 가격에 진짜 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미국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최근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른바 무착륙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라면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무착륙 시나리오는 경제가 경착륙이나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 착륙이 필요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서치 기업 르네상스 매크로의 애널리스트 닐 두차는 무착륙 시나리오는 현실이다. 다수의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둔화를 전망하면서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무착륙 시나리오는 단지 경착륙, 연착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쭈꾸미 대가리가 맛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를 아주 작정한 듯 벌집 쑤시듯이 들쑤시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업계 내부에서도 벌침을 쏘려는 듯이 이 악물고 대응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SEC의 타겟이 된 것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입니다.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웰스 노티스는 SEC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이나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입니다. 웰스 노티스를 수령한 기업은 소송 절차 돌입 전에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팍소스 이슈와 관련해서 업계 내부에서는 SEC의 팍소스 기소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 규제에 나선 SEC의 최근 스탠스와 동일하다. SEC는 웰스 노티스를 통해서 팍소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 USD가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물론 지금 SEC가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팍소스의 코인 발행을 지적한 것인지 BUSD 상장을 지적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쭈꾸미 대가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이나 뮤추얼 펀드와 유사할 수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주목받았었는데, 대체 이건 무슨 논리로 가능한 주장인지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웰스 노티스가 발행된 만큼 SEC가 결국엔 팍소스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EC 인터넷 부문 집행국장을 역임한 존 리드 스타크는 SEC에서 일한 18년 동안 웰스 노티스를 보낸 뒤에는 언제나 집행 조치가 뒤따랐다. SEC의 암호화폐 업계 청소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쭈꾸미 대가리의 잇따른 미친 짓거리에 대해서 업계 내부의 반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셸키스는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는 쭈꾸미 대가리의 정치 커리어를 끝내게 만들고 바이든이 재선에서 실패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갠슬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파괴적인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쭈꾸미 대가리를 중심으로 업계를 거의 벌집 들쑤시듯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다행히도 마음에 독침 하나씩 품고 있는 업계 리더들이 고만고만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라켄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나름 쭈꾸미 타도 의사를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코인베이스 블로그 글을 공유하면서 만약 필요하다라면 법정에서 즐겁게 방어하겠다, 이렇게 여유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블로그 글은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쓴 건데, 스테이킹은 투자가 아니다. 투자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데, 스테이킹 서비스 고객은 이전과 동일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자산은 분산형 네트워크 위에 있는 것으로 증권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기술로만 연결되고 공통 기업이 아닌 사용자 커뮤니티에 의해서 거래를 검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갠슬러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알면서도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은 다분히 암호화폐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 안팎으로는 분위기가 산만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주인공은 비자입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와이어렉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유럽에 이어서 APEC 국가들 40개국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쥐뿔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핀볼드는 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와이어렉스에게 이번에 있어서는 이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을 최대 고객 기반 지역으로 하고 여기에 APEC 지역에서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와이어렉스가 비자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하게 됐다는 건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자는 이미 암호화폐 지갑, 메타버스 등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상태로 꽤나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비자가 이더리움에서 USDC를 사용한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자의 크립토 책임자 쿠이 셰필드는 유로화와 달러를 바꾸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전통 달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법정 화폐 결제로 전환하려는 고객들의 요청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더리움에서 USDC를 발행하고 결제에 사용할 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왔다. 이런 방법을 쓰면 막대한 결제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 근처에 있을 때는 매수하기에 비싸 보였다.
지금 21,000달러대까지 후퇴를 확인했고 많은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사실 왜 사람들이 지금 같은 지지라인에서 약세,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만약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되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쌀 때는 더 싸질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고 가격이 비싸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비쌀 때 매수를 하고 이런 개미들의 심리를 살짝 비판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이번에 CPI 상황이 모호하게 나오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나름 선방을 때린 것은 단연 CME 덕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참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CPI 발표와 맞춰서 CME가 3월 13일부터 20달러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 1일 만기 계약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CME는 3월 13일 이벤트 컨트랙트 라인업에 비트코인 선물을 추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벤트 컨트랙트는 20달러 단위의 1일 만기 상품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기관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CME는 현재 주가지수, 금, 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이벤트 컨트랙트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CME는 비트코인을 주가지수와 금, 은, 천연가스, 원유 등의 투자 대상과 동일하게 올려놓고 거래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CME는 해당 상품은 비트코인 선물의 일일 가격 움직임을 추종하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상품 출시와 관련해서 규제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CPI 데이터가 나오는 날에 맞춰서 이런 소식을 시장에 던진 건지, 왜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에 이런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SEC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정말이지 아주 많이 정말이지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USDC 발행사 서클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꽤나 시끄러운 모습을 확인했는데 워처그루는 미국 SEC가 서클사의 미등록 증권과 관련해서 USDC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신흥기술 전문 헤지펀드 X3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앤드류라는 양반도 비슷한 멘트를 시전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SEC가 규정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웰스 노티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해당 업체로 서클과 팍소스를 언급했다. 이런 멘트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클 CSO 단테 디스파르테는 서클은 웰스 노티스를 받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모호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건지 받을 예정이 없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SEC가 뭔가 또 하나의 헛짓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블록체인 협회는 연일 SEC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규제법을 만들고 결정권을 가진 곳은 의회다. SEC와 CFTC 모두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들은 의회를 빼놓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진영과 상원 민주당 진영 역시 이념적 차이를 감안하면 의회가 암호화폐 입법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의회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결정할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아주 희한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로이너는 SEC가 미국인의 암호화폐 기회와 경제적 자유를 박탈했다. 크라켄에 대한 최근 조치는 미국 리테일 투자자들이 정직하게 미국의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메타마스크와 디파이 사용법을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SEC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SEC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완전 탈중앙화 시스템 가지고 장난치다가 SEC가 자승자박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이번 비트코인의 급등이 하루 급등폭을 놓고 봤을 때 지난해 9월 9일 이후에 159일 만에 최고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하루에 2047달러 펌핑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하루 만에 1820달러 펌핑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상황이 괜찮다. 만약 당신이 진입하고 싶다라면 비트코인이 22,300달러 부근에서 조정받는 상황에 이 롱잡기가 괜찮은 지점이 될 것이다. 난 이 부근에서 지속적인 반등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제시한 직후에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위로 확 단방에 올라서 주면서 22,300달러 조정 가능성은 조금 더 아주 많이 낮아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역사적인 돌파가 발생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폭락을 한 뒤에 저항 돌파를 확인하면 언제나 고점을 향해서 랠리를 했는데 이번에 딱 하단 지지를 받고 저항 돌파를 이뤄낸 초입 단계이고 다음 타겟 지점은 14만 달러가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분위기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양반은 이번 분기 안에 그러니까 1분기 안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움직임과 고객들의 포모 심리 확대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1분기 말에 그러니까 3월 말에 3만 달러까지 상승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원래 2024년까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는 50만 달러 전망은 유효하지만 5년 안에 도달 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꼬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긴 것은 도매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PPI 지수였습니다. 전년 대비로 6%, 전월 대비로 0.7% 상승했는데 둘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PPI 상승폭은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직 참 어렵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 도매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이제 다음 차례는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3월 FOMC에서 0.2%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3월에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81% 수준이고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8% 수준입니다. 여전히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훨씬 우세하긴 하지만 한 주 전만 하더라도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CPI와 PPI가 발표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2배로 점프를 한 겁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이빨 털면서 헤드라인 장식하는 걸 즐기는 연준 인사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이빨 털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먼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난 FOMC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0.5%포인트 인상을 해야 했던 설득력 있는 사례를 봤다. 물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도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고 연준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나는 0.5%포인트 인상을 옹호했다. 3월 FOMC에서 빅스텝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두 사람 모두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투표권도 없는 인간들이 이빨을 털어서 헤드라인 장식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기준금리 6%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라면서 시장과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에 프라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레리나 우루치는 연준이 6월과 7월에도 이 6월과 7월 FOMC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연준이 3월과 5월에도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가정한다라면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는 5.5에서 5.75%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켄 로고프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멘트를 날려줬는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가 6%로 상승을 해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만 나온 소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을 일시 돌파한 상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비트코인 주간 캔들이 종가 마감을 한다라면 비트코인이 더 높은 수준의 랠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난해 8월 비트코인은 잠시나마 200주 이동평균 위로 회복했지만 그 위에서 유지할 수 없었다. 200주 이동평균이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차례 짚어봤지만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거대한 랠리를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다운 강세 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200주 이동평균 회복이 핵심이다. 이런 부분들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 렉트캐피탈 역시 지금 딱 이런 얘기를 아주 힘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난해 8월 200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진 뒤에 줄곧 이 밑에서 움직였던 상황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 6월과 7월을 거치면서 나름의 서머 랠리를 펼쳤다가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고강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아주 골로 보내버렸습니다. 여기에 11월에 뽀글이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을 더 악화시켰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다시 온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긴 여정을 거쳐냈구나 이런 부분도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49.5% 상승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르다 내리다 이런저런 흐름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난해 여러 악재들을 다 털어내고 제 갈 길 잘 가고 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범의 관점은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참 언제나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아주 짧지만 나름의 관점을 담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시장은 잠시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3월부터 6월 사이에 파티가 시작될 것이다. 충분한 변동성을 통해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딱 상반기 안에만 벌어진다라면 자연스럽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과 맞물리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2025년을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멀징 에셋그룹의 리서치 디렉터이자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였던 윌리엄 노블의 분석도 재밌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긴 박스권에서 벗어났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 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포물선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은 56,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양반의 이런 분석이 좀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앞서 2020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루콘체인도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월 10일 이후에 여러 기관 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에 16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루콘체인은 2월 10일 이후에 서클에서의 USDC 입출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러 기관이 서클에서 16억 USDC를 인출하고 2억 USDC만 예치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기관 펀드의 주소에서 이체된 상황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는데 루콘체인은 이런 이체 상황이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루콘체인은 올해 암호화폐 가격 상승 전에 익명의 펀드가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돈키신들이 이미 움직였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